여러분, 튀니지 전투 3탄입니다. 왜 3탄이냐? 지난번에 이어서 2탄 아니냐? 42년 튀니지 전투를 하나로 묶었고 43년 튀니지 전투를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기억을 되살려보죠. 독일군의 기습 포위 작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연합군, 미군이 궁지에 몰려서 발을 지금 동동 구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대로 튀니지 전투는 주축군의 승리로 끝나나 했는데 솟아날 구멍이 나타났어요. 연합군에게 기회가 나타났는데 누가 병력 증원을 해줬습니까? 뭐요? 미군이 물량 공세를 했나? 아닙니다. 독일 내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지금 기회가 생긴 겁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을 경멸시킬 수 있는 이 천근 같은 기회, 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틀 동안 싸워요. 롬멜은 군대 보내라. 아르님 장군은 못 보내, 이건 내 거야. 이래가지고 2월 17일에 연합군을 돌돌 싸놓고도 2월 19일까지 결정적인 타격을 못 줍니다. 연합군이 이 천문 같은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겠습니까? 안 벗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통상 뭐예요? 못 벗어나요. 프레덴달 장군 똥볼을 또 찹니다. 이하 참모진이 독일군이 포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용한 접근로 5개를 제시를 해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가지고 가용한 부대가 한정돼 있으니까 부대를 이제 적절히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하는 건 누구다? 지휘관이 한다. 지휘관이 누구다? 프레덴달 장군이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쪼잔하게 부대 찔끔찔끔 보내는 거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접근 가능한 5개의 길에 부대를 그냥 똑같이 깔아놔요. 이거 뭐 최악의 한 수죠. 그러면서 그나마 잘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 캐세린 협곡에 알렉산더 스타크 대령이라고 굉장히 지휘를 잘한다고 정평이 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 제26 보병 연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여기는 꼭 지켜야 되니까 너만 믿는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프레덴달 장군이 세운 계획답지 않은 계획에 의해서 연합군 방어부대들이 2월 19일 아침에 배치가 돼요. 그리고 배치가 되자마자 저 멀리서 독일군 선두부대겠죠. 장갑차들이 쫙 오는 게 보여요. 근데 알렉산더 스타크 대령이 이 사람이 좀 전투 감각이 있는 사람이야. 미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쓴 제2차 세계대전사를 보면 스타크 대령이 직감적으로 캐세린 협곡을 지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거를 무슨 직감적으로 통박을 굴려갖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전장에서 지휘관의 그 직감이라는 것은 경험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크 대령이 조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 스타크 대령이 1개 연대를 데려갔다고 했지만 보면 보병, 포병, 대전차 부대 각각 1개 대대 그리고 공병연대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완벽한 연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부대로는 독일군 기갑부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뭐 상급부대 지원이 뭐 됩니까? 뭐 예비대가 그렇다고 충분합니까? 위에 있는 장군이 똑바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크 대령이 어떻게 돼 있느냐? 유인 방어 전술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이 유인 방어 전술이 잘 먹혀서 독일군을 위기에 빠뜨렸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캐세린 협곡 전방 고지에서부터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 병력을 뒤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소수의 병력만을 배치했다가 독일군이 이동 대형에서 공격 대형으로 쫙 펼치면 미군은 철수하는 척하면서 이거를 끌어들인 거죠. 그러면 협곡 지형이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독일군 부대가 딸려 들어오면서 펼쳤던 부대가 점점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때린다. 이 계획을 가지고 부대들이 독일 부대를 유인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타크 대령의 유인 방어 전술. 이 스토리 전투 사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사례고 미 육군 교복, 육사 교재에도 등장하곤 했던 사례입니다. 중과 부적의 열세에서 전술을 이용해서 우세의 적을 물리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1차 사료를 보면 미군이 유인 방어를 한 것은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유인 방어를 했으나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제26 보병 연대가 완편된 전투단의 형태가 아닌 대대 단위로 있던 전투부대들을 끌어모은 부대예요. 그러니까 2월 19일에 이 부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캐세린 협곡에 도착을 해가지고 주변 산지에 보병, 포병, 공병 이런 부대들이 대대 단위로 수경지를 편성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 대대 전술훈련 나갔을 때, 연대 전술훈련 나갔을 때 생각해보세요. 대대 단위로 산에다가 이렇게 텐트 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대를 가지고 무슨 유인 공격을 합니까? 유인 공격이라는 게 뭐 대충 이렇게 기다리고 왔다가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사전에 철저한 계획, 반복된 예행 연습, 장병들이 오케스트라처럼 착착 움직이지 않으면 유인 공격이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대들 중에 상당수는 독일군이 이 협곡 지형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들어오는 거 자살 행위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있었는데 그냥 공격을 받으니까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대응했는데 독일군이 보니까 알아서
유인된 것처럼 들어오면 어떻게 쏘잖아요. 포병 부대 있으니까 포병 쏘고, 보병 부대 대전차포 있으니까 그거 갖다 쏘고. 그래서 미군의 대응에 의해서, 자연의 도움에 의해서 독일군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겁니다. 전투 사례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례 많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것처럼 미화한 거. 그래서 없는 영웅을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됩니다. 독일군이 이렇게 유인을 당하고 있었다? 독일군은 뭔 생각으로 이렇게 왔을까요? 독일 제10기갑사단이 공격해서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격을 개시한 것은 조공의 통상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 방어하는 부대 꼬시려고. 그 부대는 독일 제21기갑사단이었어요. 이 부대가 먼저 스비바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요. 캐세린 협곡에서 동쪽으로부터 한 50km 떨어진 곳인데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하는 척, 착각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때 독일 제21기갑사단 앞에 있었던 게 누구냐면 영국군 제6기갑사단, 미군 보병연대 한 2개 부대 규모. 전투력이 둘 다 그다지 높진 않았어요. 이쪽에 있는 연합군이 그러니까 기대할 것은 강력한 포병 화력 지원, 그것뿐인데 말씀드렸죠. 초전에 그 미군 포병 호록 다 말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위험한 상황이야. 그런데 주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10기갑사단이 캐세린 협곡에서 테베사로 이어지는 그곳으로 가려고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미군 부대는 방어 준비가 사실은 안 된 부대예요. 상대적으로 방비가 덜 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협곡으로 독일군이 알아서 와주네? 우리가 교통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8기통 스포츠카가 들어와도 여기는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딱 물리니까 전진도 안 되고 피해는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독일군 제10기갑사단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오후까지 가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계획했든 하지 않았든 실제 독일군 기갑부대의 일부가 이 캐세린 협곡 분지 지형에 갇힙니다. 그 뒤로는 이제 줄줄이 비엔나처럼 서가지고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거죠. 공군 폭격도 맞고 포병도 맞고 대전차포도 맞고. 그런데 뭐 역시나 독일군은 독일군이죠. 분지 지형 양쪽 고지로 독일군 보병 수색대대 정예 요원을 선발해서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미군을 역포위해서 100여 명을 포로로 잡고 위기 탈출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군이 어떻게 되냐면 부대 내 공황이 발생해요. 탈주국이 벌어집니다. 공병연대 같은 경우에는 기록도 남아있는데 1기 연대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산으로 숨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가운데 미군 주력부대도 피해를 입어요. 주력부대 누구라고 그랬어요? 미 제1기갑사단 탱크 부대잖아요? 누구랑 싸워갖고 피해를 입냐면 이탈리아 부대랑 붙어갖고. 물론 이탈리아도 이번에는 베르살리에르라고 이제 경보병연대 정예를 보내게 됐는데 이탈리아 군이 아마 싸워서 이긴 유일한 전과가 아닐까 싶긴 해요. 그것도 전차부대 상대로. 그래갖고 이때부터는 미군이 이제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붕괴가 돼서 막 서로 앞뒤를 다퉈서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피해가 가는 가운데 19일 자정이 되자 독일군이 캐세린 협곡을 뚫습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 연합군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느냐, 테베사, 탈라 방면으로 독일군 주력이 다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운명의 2월 20일이 되는 거죠. 연합군이 개전 이후에 가장 큰 고비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야음 속에 공격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야간에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야간 산악행군 해보신 분들 많죠. 전방에 적이 전혀 없어도 경사도가 30도가 안 돼도 칠흑 같은 밤에 불을 켜지 않고 산을 오르는 것은 맨 땅을 기는 것보다 느려요. 그래서 이 야간이라는 조건과 산악이라는 자연 조건이 연합군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의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독일군 동쪽에서 갑자기 리비아 방면에 있는 영국 제8군이 천병부대를 보내서 독일군이 있는 위치를 찾는 것 같다, 이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롬멜이 들으니까 섬찟하잖아요. 롬멜이 계속 치를 떠는 게 뭐예요? 국가 단위가 됐든 소부대 단위가 됐든 양쪽에서 동시에 전투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튀니지에서 한참 싸우고 있는데 동쪽에 있는 영국 제8군이 오게 생겼어. 판단하죠. 결정해야 돼. 이제는 지금 독일군이 할 수 있는 최선 뭐냐? 총공격이다. 캐세린 협곡을 뚫어야 된다 지금.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쓰려고 놔뒀던 예비대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패착이 됩니다. 우리가 방어할 때 작전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이 빨리 전개하게 하는 것, 또는 적이 예비대를 빨리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에서는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전 전략 차원으로 확대되면 결국은 예비대를 먼저 쓴 놈이 지거든요. 근데 지금 2월 20일인데 벌써 예비대를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연합군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거죠. 롬멜이 그러니까 2월 20일에 올인을 한 거예요. 올인을 했으니까 캐세린 협곡 정도는 어쨌든지 간에 뚫리죠. 캐세린 협곡이 뚫림과 동시에 독일 제21기갑사단이 들어갔던 탈라 쪽도 뚫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16시 30분에 캐세린 협곡 일대를 지나서 독일군이 이 일대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테베사로 갈 길도 뚫어놔요. 이제 한숨 돌려야죠. 중간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원래 부대는 진찌강화 및 재편성을 하고 재공격을 할 준비를 하죠. 이제 롬멜은 테베사
테베스하고 탈라로 진격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때 정찰대에서 보고가 들어와요. 이게 아주 타이밍이 나빴어요. 내용이 이거죠. 장군님, 적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롬멜의 위기 감각을 자극을 하네. 그래갖고 롬멜이 뭐라 하냐면 스탑은 멈춰라. 뭐라고 생각했냐면 연합군이 반격을 준비하는구나. 내가 미군 내가 봐서 아는데 뒤에 다 숨겨놓은 거야.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공격 대형으로 펼쳐져 있던 부대를 다 모아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다시 배치해요. 그래서 방어도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타이밍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 잠깐 정비만 하고 바로 공격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 연합군은 뭐 하고 있었느냐?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조금만치 더 빠진 거예요. 독일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뒤로 빠진 거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합군, 미군은 캐슬링역국 여기는 이제 아예 가능성 없다. 야 됐다 저거. 테베스하고 탈라 전방에 있는 이 고지 정도 점령에서는 독일군의 템포를 막을 수 없다. 뒤로 더 빠지자. 그래갖고 뒤로 훅 빠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오판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2월 21일이 됩니다. 롬멜이 이제 뭐 시기 별거 없음 둥 이러고 이제 공격 다시 해. 그러면 이제 공격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방어도 할 수 있게 배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모으는 데만 그냥 몇 시간이야. 오전 다 가.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구세군처럼 누가 등장하냐면 이거 포병 전사에 항상 나와요. 미 제9병여단 예하의 3개 포병. 이 부대가 들어와서 포진지를 구축을 해놓고 포를 딱 방열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포병 사격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부대가 알제리 서부에 있던 부대예요. 근데 포 잘 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스카우트에서 4일 동안 온 부대예요. 그 정도로 잘 쏘는 부대예요. 상상을 초월을 해. 포 잘 쏘는 부대랑 포 못 쏘는 부대 완전히 달라요. 이건 그냥 잘 맞추고 빨리 쏘는 수준이 아니라 포탄이 입체적으로 떨어져요. 그럼 뿅뿅이 아니에요. 적의 타겟이 있는 그 3차원의 시공간에 포가 거대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시공간을 가지고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일정한 시공간에 갇혀있는 이 전차들이 와라락 나가는 거예요. 거기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군 공격 제재들이 포병 사격을 받아갖고 완전히 멈춥니다. 순간 멍해지는 거죠. 공격 템포를 뺏기고 완전히 거기서 올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 22일이 됩니다. 2월 22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롬멜의 여러 작전들이 지금 뜻한 대로 안 됐잖아요. 중간에 오판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불운도 이런 불운이 없어. 불운이 계속 겹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롬멜의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는 거죠. 더군다나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입체적인 포병 화력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대가 왔길래 이 정도의 포격을 하지? 지금까지는 왜 안 하다가 이걸 지금 하지? 미군이 총을 집결했구나. 이미 늦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상급부대 보고를 한단 말이죠. 롬멜이 상급부대 보고를 하고 전 부대 공격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방어 태세로 전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틀린 판단이죠. 독일군이 계속 공격했더라면 튀니지를 먹어버릴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 포병 화력에 계속 당하고 피해를 입으면서 결국은 거기서 완전히 경멸됐을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롬멜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그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롬멜이 봤을 때는 지금 지형적으로 불리해. 협곡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앞에도 계속 이제 산이에요. 그걸 극복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내가 적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리고 예비 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롬멜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최선의 판단, 차선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할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되게 막 있어 보이게 분석하고 그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거지였어요. 기름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탄약이 딱 하루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탄이 없으면 못 싸워요. 기름도 이 공격이 실패하면 딱 거기서 끝나. 철수가 안 돼. 거기다 놓고 와야 돼. 기름이 없어요. 공격 중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롬멜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미스테리가 하나가 발생해요. 롬멜이 맨날 편지 쓰고 맨날 선도지휘하고 하잖아요. 상당한 시간 동안 관찰해요. 명령도 안 내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예하의 그 사단장 하나가 일단 공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답도 안 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이럴 때마다 야사 음모론이 탄생하잖아요. 이때 알아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국으로 가는데 히틀러한테 불려가갖고 대박 깨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입실해요. 입실. 병원에 입실해요. 그래갖고 치료받아요. 쓰러진 거죠. 롬멜 장군도 결국은 뼈와 살로 된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 롬멜이 어땠겠어요? 긴장, 초조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겠죠. 그리고 간염에 걸렸어요. 간염에. 그러니까 뭐 후송 갈만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가죠. 어쩐지 평소에 롬멜 같지 않았어. 그러니까 전투 감각이 전 같지 않아서 쉽게 의심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고, 이때의 롬멜은 사막의 여우가 아니다. 사막의 나무늘보? 뭐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8시간 충분히 주무시고 물 많이 마시고 야채 위주로 먹고 포금하지 말고 이거 우리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롬멜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다른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우습게 보았던 미군이 우습게 무기 장비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아까 일기갑사단이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럼 롬멜이 이제 에이씨, 야 얘네 뭐 이런 걸 이렇게 버렸어? 하다가 보니까 병력 수에 비해서 무기 장비가 너무 많아. 그리고 막 기술 품질이 너무나 좋아. 독일보다도 위야. 딱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크게 충격을 먹은 겁니다. 롬멜을 정말 고지를 앞에 두고 이런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부대 철수하라. 여기 잘못 공격했다가 미영 연합군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뒤에서 영국 제8군한테 등을 찔리고 미군이 물량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다 죽는다 우리. 각종 회고록의 표현에 의하면 롬멜이 여기서 생기를 잃었다 그래요. 2월 23일에 이제 전부대 철수합니다. 롬멜이 전부대 철수 명령을 하더라죠. 철수 작전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2월 24일에 철수 사실을 연합군이 확인했을 때 전혀 몰랐다 그래요. 야 공격할 걸. 철수하고 있을 때 43년 튀니지 전투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이 전투에서 독일의 피해는 전 사상자 및 실종자 약 1000명, 항복해서 포로가 된 이탈리아 장병 약 500명, 535명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전차 20대 완파, 장갑차를 포함한 차량 67대 완파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연합군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미군이 전사상자가 약 3,300여 명. 맞죠. 실종자 3,000명. 일개 사단 규모가 작전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전투력이 소모가 됐는데 독일군은 돌파에 이어서 측후방 기동, 포위 공격을 시도했기 때문에 미군은 이런 걸 지금 처음 당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전차 183대, 각종 차량 300대 잃었는데 이게 티가 났겠습니까? 미군이 왔는데 연합군의 피해는 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전에 비해서. 연합군의 피해가 더 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추축군이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죠. 연합군이 이 전투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뭘까요? 롬멜 떨궈낸 거. 롬멜을 바닥나게 만들었다. 롬멜을 다시 못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합군이 본 거죠. 독일 전차 이길 수 있구나. 그냥 우리도 전차 대 전차로 맞서거나 아니면 대전차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포병, 대전차, 공군, 제병 합동을 하면 독일군 전차를 쉽게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 승리의 확신을 이때부터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튀니지 전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튀니지 전투를 관통하는 단어를 3가지만 딱 꼽아본다면 우리가 새로 생각해낼 필요가 없어요. 안개, 마찰, 우연. 이거 이미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해 놓은 겁니다. 안개. 서로 정보를 모르니까 그 속에서 우연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데서 마찰이 일어나서 전세가 휙휙 뒤바뀌죠. 이것이 전장의 본질이라고 클라우제비츠가 미리 얘기를 했죠.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을 실제 사례로 공부하고 싶다. 이 튀니지 전투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이해가 빠를 겁니다.